네,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께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다룬 문제가 이제 그 코카서스 3국 가운데 아르메니아, 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영유권 그렇죠. 문제 예. 문제인데요. 사실 이 네. 문제는 그렇게 아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많지가 않죠. 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이 교수님 네. 이제 쭉 설명을 좀 듣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예, 예. 좋겠는데요. 네. 이 두 나라가 옛 소련에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렇죠. 두 나라에 겹쳐 있는 땅 중에 나고르보 카라바흐란 지역. 네. 이 예.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로 귀속을 시키든 아니면 독립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예, 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그 위치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이제 뜸해졌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카서스 다시 얘기해서 카프카스 지역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핫하게 떠오른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세 나라가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왔죠. 네네. 이것이 이제 그 이란 북쪽과 터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코카서스 지방을 비롯해서 이 소련의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한 18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해요. 대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때가 되면은 독립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 소수민족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비극의 시작이 아제르바이잔 땅에다가 아르메니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것이 네. 나보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이란 데인데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땅에 낙스반이라는 지역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땅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남의 나라 땅이 있는 거죠. 주민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분쟁이 끝날 수가 없죠. 그 사는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옮겼단 말이죠. 그렇게 옮겼죠. 네네. 그러니까 이사 가라고 그러면 좋죠. 영토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급부도 있는 거죠. 네. 이 두 나라를 제가 생소한 나라라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두 나라는 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외에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종교도 완전히 다르고. 다르죠. 네. 네,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붙어있는 나라인데 네. 유럽의 동쪽 끝을 아르메니아로 봅니다. 왜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고 네. 아제르바이잔은 회교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문화적으로 아시아에 속하고 아르메니아는 유럽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인종은 뭐 거의 비슷할지 모르지만 주로 아제르바이잔은 터키계고 네. 아르메니아는 이제 유럽계고 이렇게 다른 데다가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게 반목도 그렇고 갈등이 심한 지역이죠. 그렇군요. 터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역시 갈등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터키가 1차 대전 동안에 아르메니아 150만 명을 갖다가 학살했거든요. 터키는 네. 물론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근데 거기에 아제르바이잔을 한몫 꼈다고 아르메니아가 원망의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제르바이잔은 부정하지만.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고 아르메니아는 철저히 반터키고 신소련 러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향이 완전 정반대 두 나라가 이웃하고 있으니까 진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뒤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건가요?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소련이 이제 1922년에 소련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 소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경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없었지만 하나의 네. 러시아로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카라바흐 이 지방 나고르노 카라바흐인데 나고르노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네. 카라바흐산, 검은 산이라는 뜻인데 이 지방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했는데 이 소련에서는 이것은 아제르바이잔으로 한다. 원래 아제르바이잔 땅이었는데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원래는 아제르바이잔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아제르바이잔에 소속이 됐죠. 실효적 지배로. 근데 이제 당시 소련 시대에는 소련 중앙정부가 있었는데 별
이제 찍어 누르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딱 독립이 되니까 1991년에 네. 자, 이 땅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치열하게 이제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네. 실제로 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 유엔이나 등등 해가지고선 아제르바이잔 땅으로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실효적 지배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90%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치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자치공화국이죠. 네.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대통령도 뽑고 이런 식으로 자치공화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아제르바이잔은 당연히 이건 인정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제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르메니아는 그렇죠. 그걸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단계에 있을 거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방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공화국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독립국가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선 자기가 그 독립국가를 행세를 하고 네. 아제르바이잔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등이 되면 뭐 두 나라가 제가 사전에 좀 찾아본 걸로 봐서는 어느 한쪽이 뭐 월등하게 국력이 세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인구로 봐서는 아제르바이잔 한 2배, 3배 되죠. 아제르바이잔이요. 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주민들 90%가 아르메니아인데. 네. 실질적 지배는 아제르바이잔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로서는 사실은 뭐 어떤 한쪽으로 해결하기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안 되죠. 이게 한 뼘의 땅이라도 영토를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뭔가를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러시아가 또 이렇게 개입할 수가 없죠. 이제는 독립국인데 어떻게 남의 그 내정 문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터키, 러시아까지 다 전부 몰려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휴전협정 같은 것도 한번 맺어지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휴전협정은 맨날 싸우다 맺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 러시아는 뭐 과거에 자기 영토였던 독립국가들의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카프카스 산맥 이쪽에는 거의 영향력을 별로 미칠 수가 없죠. 완전 독립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두 나라가 뭐 싸움을 벌이든 다투다가 휴전협정을 맺는 것은 대개 유엔의 중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 다른 유엔의 중재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터키도 들어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은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뭐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뚜렷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낙스반이라고 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아르메니아 땅에 그 지역이 있습니다. 자치공화국이. 네.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 카라바흐보다 좀 잠잠한 게 뭐냐니까 여기 해외 영토 다시 얘기해서 아제르바이잔하고 이 낙스반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산 지역하고는 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통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이 선을 그어서 만든 국가라는 땅을 놓고 지금 이 갈등이 계속되는데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같은 곳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영토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예, 실효적 지배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효적 지배 안에 지금 이 카라바흐 이 지역은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실효적 지배한다고 또 인정을 하는 거고. 네. 아제르바이잔 내 자치공화국인 거죠. 지금 그 국경이나 이런 곳에서 뭐 무슨 유혈 충돌이나 전투가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툭하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아, 그렇죠. 뭐 2주 전인가 네. 한번 전투가 있었죠. 예, 문자도 다르고 또 이게 그 사고 방식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지금은 못 가시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 문자가 써 있는 그 티셔츠라든지 아르메니안 또 고유 문자가 있거든요. 기원은 300년경에 만든 그 문자가 적힌 그런 그 티셔츠나 이런 물건을 가져가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뭐 지금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가기는 힘들지만 이 코카서스 3국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뭐 문화가 다양한 것으로 유명한데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하고 이스라엘 관계 같아요. 마치 국경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역사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